안녕하세요. 네, 제가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냥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릴까 해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에 걸쳐갖고 형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간단하게 살핀 뒤에 정상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원래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데 형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형사 사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사례 문제 해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판례다죠. 판례니까 따라서 모든 게 다 판례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서론 바로 다음에 보면 형사 사례 해결 방법이라 해갖고 아마 선문 목차 바로 앞입니다. 그 목차 바로 앞에 보면 형사 사례 해결 방법 요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째가 형사 사례 문제 답안 공식이 있고 두 번째가 형사 사례 문제 답안의 구성 해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례 문제는 특히 형사 사례는 형사 재판의 축소판이라 그럽니다. 형사 재판이 뭔가 하면 이렇죠. 사실관계를 확인, 그리고 확인된 이 사실, 여기에 적용될 법 발견, 사실관계 확정, 법 발견, 그리고는 이 법과 사실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작업이죠.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서로 중복되는 개념을 떼어내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이게 판결문이 됩니다. 그래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통상 포섭 절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형사 실제 문제에서는 요 사실관계 확인 이게 거의 대부분이다 말이죠. 수사기관이 범인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그다음에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출하고 등등 모든 게 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 요 과정입니다. 역시 법은 또 마찬가지. 1심, 2심, 3심 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 옳은지 법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 요 과정이 전부 사실 재판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례 문제도 따져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지만은 그런 형사 사례 문제는 형사 재판과 차이가 바로 이거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요게 필요 없다는 점. 왜 필요 없느냐? 아주 간단하죠. 사례 문제는 문제를 통하여 출제위원이 사실관계를 이미 제시해 줍니다. 이런 사실관계다. 이걸 딱 제시해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출제위원이 문제를 통하여 제시한 이 사실관계,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적용될 법, 이 법을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이 사실관계와 발견된 법,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포섭 절차, 이게 핵심이 됩니다. 원래 이제 형사 사례 문제는 형사 재판의 축소판이긴 하지만은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실 확인 과정, 이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 그냥 출제위원이 문제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제시해준다. 제시해주면 이 사실관계, 여기에 적용될 법을 발견하는 것,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째, 형사사례 문제 답안 공식 1번. 어제 사실관계를 출제위원들이 제시해준다고 해요. 문제를 통해서 사실관계, 이걸 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갑이 A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다 먹었다. 빵을 먹었다.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 하면 그냥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 없다는 거죠. A 가게에 들어가는 것, 요거 주거 침입이구나. 빵을 훔쳐 먹는 건 절도구나. 두째는 실체적 경악. 이런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복잡할 수가 있답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실관계를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간단하면 모르되 여기 복잡할 때는 사실관계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 먼저 사실관계 분류,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면 답안 구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맨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사실관계 분류. 대체로 사실관계 분류는 가능하면 시간적 흐름. 예를 들어 갑이 A 집에 들어가 절도하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어 체포면허 목적 폭행하고 그러다가 상처 입히고 이런 소리 쭉 나온다면 우선 여기까지 들어가 절도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야간이라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 주간이라면 주거침입과 절도죄 두 가지 실체적 경합. 그 다음에 이제 나오다가 A 발각, 여기 절도의 기회인가 판단하여 절도의 기회라면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허 목적 폭행, 아 이게 중강도구나. 또 중강도라면 이제 이게 기수인지 미수인지 또는 단순 중강도인지 특수강도인지 중강도인지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먼저 여기까지 하나의 사실관계 분류하고 여기에 이제 포섭시킨 뒤에 또다시 다음 단계 나가면 또 두 번째 사실관계 판단한 뒤에 중강도가 된다면 앞에 절도나 주거침입 또 죄수 판단 항상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식 1 반드시 사실관계를 분류할 것 그리고는 각 사실관계마다 가담자의 재책을 검토하라. 항상 사실관계를 분류하는데 분류는 대체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그 다음 이제 이 분류된 사실관계 여기에 1인이라면 문제없지만 수인일 때는 반드시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이냐. 그래서 이제 공식 2번이 되죠. 공식 2 각 사실관계마다 필요할 경우에 정분 공범을 구별해라. 그리고 혼자라면 필요 없지만 수인일 때는 이 수인 중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이냐. 왜냐하면 항상 정범의 가벌성 이걸 먼저 기술해야 되죠. 왜? 공범은 정범의 불법에 종속하니까 따라서 정범의 불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범의 불법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안들은 보면 정범공범 뒤죽박죽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정범 개념의 우위성, 공범의 종속성 따라서 먼저 정범의 가벌성을 먼저 심사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공범의 가벌성 이 순서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공식 2이다 그죠? 각 사실관계마다 필요할 경우 정범 공범을 구별한 뒤에 정범의 가벌성을 먼저 심사하고 가벌성 심사가 끝나면 이제 공범의 가벌성을 심사하는 이 순서로 반드시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정범도 공범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 다음 또 이제 누구든 간에 가벌성 심사는 항상 범죄론의 체계죠. 체계. 그러니까 구순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순서입니다. 그게 공식 3이죠. 사실관계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구순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항상 같이 범죄론의 체계적 순서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해당성을 판단했다 책임 판단하고 뒤에 또 위법성 판단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쓸 건 다 썼지만은 체계가 없으면 이 범죄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지을 때 집의 핵심이 주춧돌이 필요하다. 다음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라든가 이게 있고 지붕이 이어집니다. 어쨌든 주춧돌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필요하고 지붕이 있다. 이게 집입니다. 집의 개념. 가장 기본적인 집의 개념. 어쨌든 주춧돌도 있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춧돌 위에 기둥, 기둥 위에 지붕 마치 구순요건 해당성 위에 다음에 이제 위법성, 위법성 다음에 책임 이 순서인데 만약에 지붕을 밑에 박아놓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주춧돌을 얹어놓으면 이게 집이냐면 물론 다 있지요. 들어가야 될 건 다 들어가 있지만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이게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논리죠. 범죄 성립을 심사함에 있어도 체계가 없으면 쓸 거 다 썼지만은 체계가 뒤죽박죽이면 좋은 인식을 못 준다면 항상 범죄의 체계적 순서 그게 이제 공식 3이죠.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순서로 가벌성을 심사할 것. 그다음에 공식 4 구순요건 심사에서 반드시 이제 물론 위법성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객관적이죠. 객관적 요소 요걸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그다음 주관적인 것 요건 뒤에 심사합니다. 요건 기수일 때 만약에 미수라면 거꾸로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먼저 심사하고 끝나면 객관 요소 이걸 심사합니다. 또는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 4 객관적 요소가 충족됐는가를 살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주관 요소의 충족 여부 이 순서로 심사해야 되고 다만 미수범이 문제될 때는 거꾸로 주관 요소를 먼저 심사한 뒤에 객관 요소를 심사할 것.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이란 이 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묻지 말아야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값이 반대파 A, A가 모 호텔 201호에 투숙했다 하는 첩보를 접수한 뒤에 A에게 보복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낫을 들고 그다음 쇠파이프 이걸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A 호텔 201호에 차고 있는 놈 이놈에게 쇠파이프로 머리를 강타하고 낫으로 닥치는 대로 온몸을 난자 해서는 A가 병원으로 후송 됐고 이제 결국 병원에서 A가 사망합니다. 사망한 이유는 주된 근거는 A가 몸을 한 20군데 이상 찔리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인해 수분을 섭취해서는 안 되는데 수분을 과다 섭취합니다. 즉 김밥 콜라 사건이라죠. 김밥을 먹고 여기에다가 콜라 1.5리터 2병 이걸 한꺼번에 먹는 바람에 수분 저류 현상으로 결국 A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례인데 그럼 이걸 한번 가벌성을 심사해봐라 하면 뭐 위법성 책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구수령 해당성 이거 중심인데 당연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죠. 먼저 갑과 A, 갑의 행위와 A 사망 사이 전혀 다른 거죠. 이와 같이 엉뚱한 하나의 사정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정이 게재됐을 때 이것 때문에 혹시 인과관계가 수정될까 해서 맨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객관 요소 인과관계입니다. 이걸 심사해야 돼요.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이제 두 번째 고의를 봐야 되죠. 보복의 목적인데 때리고 있다죠. 보복인데 이 보복이 죽이자는 말인지 병신을 만들어 버리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보복의 목적인데 이걸 객관적 여러 가지 행위 정화 이걸 토대로 고의를 추적해야 된다. 그 낫으로 닥치는 대로 온몸을 난자하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강타하고 나중에 그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정도라면 살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앙 요소로서 고의를 본다. 고의, 살인고의입니다. 살인고의인데 갑은 A를 죽일 생각이 되죠. A에 대한 살인고의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A가 아니라 엉뚱한 B죠. B가 자다가 이런 짓을 당했고 결국 나중에 B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은 A를 살인할 고의했는데 사실은 바로 B가 사망되었죠. 따라서 갑의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일치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실의 착오가 발생한다. 그 착오를 본다. 이와 같이 먼저 인과관계, 그다음에 고의, 착오 이 순서에 따라 가벌성을 심사해줘야만 되는데 이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의 쓰고 인과관계 쓰고 착오 쓰고 어떤 사람은 착오보다 쓰는데 도대체 왜 쓰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 공식 네 가지 이건 반드시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겠서 이제 항상 체계적 순서에 따르고 객관 요소를 먼저 심사하고 중앙 요소는 뒤에 단 미수일 때는 거꾸로 고의를 먼저 확인하고 객관 요소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또는 범죄가 미완성인지 미완성이라면 왜 해서 자의 때문인지 아니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때문인지 이것저것 다 기타 창의 때문인지 이에 따라서 어떤 미수냐 이걸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이 네 가지 공식,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형법 사례 문제 답안 구성.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필요 없고 출제위원들이 사례 문제를 통하여 이미 사실관계를 제시해 준다. 제시해 주니까 따라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요 사실관계를 분류한 뒤에 각 사실관계마다 적용될 법 요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게 1번이죠. 각 사실관계마다 법을 발견할 것. 법이라는 것은 가로 속에 나와 있죠. 검토를 요하는 범죄의 조문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시 갑이 A 가게에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훔쳐 먹었다. 이런 사례일 때 이때 적용되는 법은 A 가게에 들어가는 거, 이거 주거침입이잖아. 따라 주거침입죄라는 조문. 다음 빵을 훔쳐 먹는 거, 이거 절도겠네. 그럼 절도라는 조문. 이 두 가지 법을 발견하는 것이요. 이게 만약 야간이라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는 이 조문. 첫째, 법 발견. 그게 어쨌든 각 사실관계별로 검토를 요하는 바로 범죄의 조문. 이걸 발견합니다. 발견하고는 가로 속에다가 제 몇 조, 반드시 적용 법조를 적시해야 됩니다. 이때 그 밑에 이제 조문 적시 방법,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가업을 두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는데 미수에 그쳤다. 이 미수가 중지미수다. 이렇다면 적용 법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우선 각 본조죠. 절도, 미수를 처벌하는 각 본조,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적용 조문 적시 방법 중에 예에 보면 그 둘째 줄에 상습, 흉기, 휴대, 특수절도, 그 밑에 다시 보면 상습, 절도, 미수죄. 차라리 그게 낫겠네. 상습, 흉기, 휴대, 특수절도. 만약 이게 미수라면 절도, 미수를 처벌하는 각 본조 이겁니다. 여기 아마 342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여기가 지금 미수를 처벌하는 거 요걸 먼저 씁니다. 요거 1번.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절도 미수니까 다만 이 절도가 무슨 절도냐? 합동절도. 요게 2번이다 말이에요. 2번. 그래서 342조 하고 합동절도를 처벌하는 것 전단이죠. 1항은 야간 송개우 침입절도, 이게 특수절도고, 따라서 합동절도 처벌하는 것은 2항 후단이지, 후단. 2항 전단은 흉기, 휴대, 특수절도, 2항 후단이 2인 이상의 합동화. 그래서 이제 2항 후단. 340, 먼저 절도죄의 미수를 처벌한 조문. 342조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확인해 보시고. 이걸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도가 합동절도니까 따라서 합동절도다 하는 이 조문. 2항 후단.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합동절도 미수다. 중지미수니까 마지막으로 형법 26조 돼요. 이걸 써줍니다. 항상 가지 적용 법조, 이걸 쓰는 방법, 그걸 한번 쭉 눈여겨봐 주시고, 반드시 이제 어쨌든 재형법 중의 원칙상 무슨 범죄 된다면 그 범죄에서 법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 발견된 법, 그 법을 반드시 명시해 줄 것. 그다음 두 번째, 조문을 참조하여 범죄의 개념을 기술한다. 만약 합동절도 미수라면, 합동절도라면 조문 딱 보면 그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것.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을 가지고 범죄 개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해당 범죄의 성부를 좌우할 핵심 쟁점을 지적해낸다. 이거죠. 왜냐하면 합동절도가 문제될지라도 모든 필요한 게 다 절도니까 행위 객체, 재물, 재물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행위는 절취, 그다음에 절취가 바로 두 사람이 2인 이상이 합동한 것, 그다음에 고의도 필요하고 불법 영득의사 다 필요한데, 그렇지만 사례에서 이 모든 걸 다 쓸 필요는 없다 말이죠. 주어진 사례에서 꼭 필요한 게 한두 개 있습니다. 불법 영득의사든 또는 합동 여부든 또는 재물인지 아닌지든 어쨌든 이런 게 핵심 개념이죠. 그 핵심 쟁점입니다. 어쨌든 같이 사실관계마다 분류한 뒤에 각 분류된 사실관계마다 적용될 법, 이건 항상 법 조문이랬습니다. 법 조문, 제 몇 조. 조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의 성부를 좌우할 핵심 쟁점, 3번이죠. 해당 범죄의 성부를 좌우할 핵심 쟁점을 발견하고는 첫째, 그 핵심 쟁점의 법적 개념을 기술합니다. 만약에 불법 영득의사라면 불법 영득의사의 개념, 만약에 합동이라면 합동의 의미,
판례에서는 반드시 판례에 따라야 된다. 그죠? 판례에 따른 합동이란 반드시 기본 개념이니까, 그죠? 주관적 요소로서 공모, 객관적 요소로서는 실행행위 분담. 단 이 실행행위 분담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을 것. 이게 합동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같이 주관적으로 공모가 있고 객관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역할 분담 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 이걸 충족해야 비로소 합동이 된다. 판례의 합동 개념. 어쨌든 이와 같이 법적 개념을 발견한 뒤에 그 법적 개념, 핵심 개념이죠. 이걸 설명해 주는데 반드시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죠. 1번에 법적 개념을 기술하는데 이에 대한 판례는 반드시 명기할 것. 판례가 있음에도 판례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설상 100명의 교수가 다 에이스를 취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A설을 취하지 않고 만약에 B설을 취한다. 그런데 이 B설은 학자들은 단 한 명도 따르지 않습니다. A설이 절대적인 통설이지만은 통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판례에 하여 이 학설이 채택되지 않는 한 우리 현실 구성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판례이고 또 판례가 실무상 사례 해결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니까 통설이 아무리 설득력 있고 타당할지라도 판례가 아니면 현실 구성이 없다. 그죠? 현실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만약에 판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통설이 있는데 통설에 따르면 이렇게 될 거다.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통설에 따른 결론이 다르면 통설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해야지 판례가 있음에도 판례를 무시하고 학설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답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실무에 종사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모든 사례 해결의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법원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평가를 함에서도 채점위원들도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판례를 많이 알수록 사례는 읽으면 눈에 다 들어온다. 아, 이런 게 쟁점이구나. 판례를 많이 하면 알수록 사례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 벌써 출제원들이 이런 쟁점으로 문제를 출제했구나. 벌써 다 들어옵니다. 판례를 모르면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항상 판례는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외워두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사례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표현 등을 사용하여 사안을 포섭한다. 그죠? 어제 법을 발견하면 이제 일치식의 포섭 절차인데 방금 봤던 것처럼 법을 발견하고 그 범죄의 성분을 좌우할 핵심 쟁점, 예를 들어 합동의 의미인지 또는 재물 개념인지 불법 영도사인지 이런 개념을 이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와 법이 일치한다는 작업, 일치한다는 요 과정, 이걸 통상 포섭 절차를 진행합니다. 진행할 때는 이번처럼 가능하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통해서 준 어떤 표현들, 이 표현들을 가져와서 사안을 포섭시키는 방법,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포섭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개념에 해당한다, 안 한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라든가 뭔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것. 판단의 근거가 당연히 그렇다. 이러셨으면 안 되고 왜 유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는지, 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 이걸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 없이 결론만 일치한다 하여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 그 다음에 견해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판례 입장,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누차받고. 또 네 번째, 각 사실관계마다 필요할 경우 소개를 두면서 각 단원별로 여기까지 검토한 결론이 이렇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여라든가 하면 사안의 해결 이런 제목을 붙이고는 전체적인 죄수 이걸 판단해 주는 것. 죄수 해결 없는 사례 해결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죄가 될 때 그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반드시 죄수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사례 문제를 보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잠깐 봤죠. 갑이 절도를 하다가 경찰 P에게 발각되고 따라서 체포면허를 목적 P를 또 폭행합니다. 폭행하고 그러다가 상해를 입히고 이런 사례 나오면 먼저 절도죄, 절도가 기수든 미수든 미수라고 합시다. 절도 미수죄. 그 다음에 절도가 그 기회에 폭행했으니까 아 이게 중강도구나. 중강도. 그럼 또 하나가 자기를 체포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아 공무집행방해 이것도 되겠네. 두죄가 될 수 있겠다 말이죠. 근데 중강도죄는 이게 단순 중강도인지 또는 특수강도의 중강도인지 이때 절치 기준, 폭행 태양 기준 등등 다양한 학설이 있고 지금 폭행 태양 기준 이게 통설 판례지요. 그렇다면 절도할 때는 맨손으로 절도했지만은 경찰이 자기를 체포할 때 때릴 때는 길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을 끼어들고 찔렀다든가 협박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됩니다. 또 절도가 미수니까 중강도가 미수일까 기수일까 또 우리나라 통설 판례가 절치 기준이죠. 중강도는 미수되어 버립니다. 항상 중강도 미수, 그럼 중강도 미수가 됩니다. 그런데 절도 미수가 다시 중강도 미수로 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중강도는 절도 또는 절도 미수죄와 폭행 협박 두 가지 결합범이 되면 그 내외인 범죄 다 배치돼 버리죠. 법정하고의 특별관계. 그래서 절도 미수는 특별관계에서 배척 따라 중강도 미수죄 요것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죄가 실체적 경합 또 이렇게 쓴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것은 중강도 미수도 되고 나아가 경찰 공무원을 폭행했으니까 공무집행방해죄 요 두 죄는 당연히 상상적 경합 또 이렇게 재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상해로 나가버립니다. 상해로 나가버리면 우선 중강도 미수죄 부분 요건 다시 이제 강도상해 되죠. 강도상해 이렇게 될 것이고 강도상해가 되면 또다시 중강도 미수도 법정합의 특별관계 너도 가라 이거죠. 결국 강도상해죄 요것만 남습니다. 그렇지만 공방해죄 요건 위험한 물건이라든가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는 한 특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방해죄 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강도상해죄 두 죄가 결국 상상행하 이렇게만 처벌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사실관계별로 사안을 분석한 뒤에 범죄 승리범 항상 소개해서 이제까지 어떤 죄다. 그 다음 단계 또 다른 사실관계 또 어떤 죄다. 그 앞의 죄와 어떤 죄수관계 어떠냐. 이런 걸 반드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좀 그러니까 이제 눈여겨봐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더 이상 상세히 볼 수는 없고 형사 사례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요건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사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3쪽이죠. 형법인데 요건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보겠습니다.